손님. 바람이 없는 백중날 초저녁이었다. 긴자거리에 붐비는 인파와는 반대로 몇 군데 들러본 단골 가게마다 죄다 여름 휴가로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들썩거리던 기분이 그만 시들해져 버렸다. 백화점에서 산 제등 봉투도 너무 큼직해서 뒤통스럽기만 했다. 백중 첫날이니까 제등이라도 하나 사자 하고 언뜻 생각나서 사러 나온 길이라서 아무래도 배달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가와즈의 고이치는 하초메 찻집에서 땀을 식히면서 멍하니 부모에 대해서 생각했다. 빨리 집에 돌아와서 마중불을 피워달라고 귓가에 다가와 속삭이는 듯 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완전한 자유는 돌연히 찾아왔다. 작년 가을에 긴 병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연말에는 그 뒤를 따르듯이 아버지도 세상을 떠버렸다. 그런 불행한 일의 결과를 자유라고 하는 건 몹시 불경한 일이지만 어머니 간병에다가 아버지 돌봐드리는 일을 오래도록 떠맡아온 가와지가 그 모든 고역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아버지의 49제를 마친 뒤에는 회사도 그만두었다. 상속세를 내고도 평생 먹고 살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이 남았으니까 40살의 독신 남자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한동안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로 했다. 남이키 거리에 드문드문 지나가는 행인들을 쳐다보기에도 실증이 나서 가와즈는 찻집을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기껏 땀이 말라가던 폴로 셔츠의 등판에 마물 같은 습기가 휘감겨 들었다. 텅 빈 도심 뒷골목이 열대어 어항 속처럼 느껴졌다. 차는 니시긴자의 지하에 넣어두었다. 출입구가 근처에도 있었지만 넓은 주차장의 무더위를 상상하니까 도저히 가까운 계단으로 들어갈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차를 넣어둔 자리를 대충 짐작으로 잡고서 한참이나 뒷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회사를 그만두고는 곧바로 고급차를 사들였다. 큰 재산을 상속받고 마음이 풀려버린 것이 아니었다. 20년 가까이 일한 직장이건만 아무도 가지 말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붙잡았어도 마음이 바뀔 것도 아니었지만 경기도 안 좋은 참에 자진 퇴직은 그야말로 대환영이라는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내보였던 것이다. 자신은 아깝게 여길 만한 인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런 퇴직금 같은 건 얼른 다 써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퉁명스럽게 입금되어 온 목돈이 그렇게 해서 즉시 외제차로 둔갑했다. 갑자기 걷다가 퍼뜩 생각이 나서 절에 전화를 걸었다. 자강원은 가와지의 집 근처에 있는 고찰이다. 주지인 나가이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진 뒤에 나가이가 전화를 받았다. 백중 행사로 한창 대목을 맞은 절의 분주함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미안해요. 저 단가를 배웅하러 나갔었어. 어머니도 집사람도 아직까지 묘지 청소를 하고 있어. 부모가 똑같이 지방 출신이었던 가와지의 집안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치렀던 적이 없어서 아직 불단도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자강원의 단가가 돼서 장의며 제사 일절을 나가이의 절에 신사를 지게 되었다. 저 백화점에서 백중제등이라는 걸 샀거든. 근데 그거 말고 또 준비할 게 있나? 가와즈는 이렇게 물으며 나가이가 참으로 고마운 친구라고 절절히 생각했다. 세상일에 소원한 데다가 가까이에 믿을 만한 친척이 없는 가와즈를 대신해서 나가이는
양친의 장례식을 다 치러준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백중 제등을 샀다고? 그려, 그것도 있으면 좋지 뭐. 무엇보다 우선 오늘은 백중 첫날이니까 마중불은 꼭 피워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오늘 13일 저녁에 집 앞에서 불을 피워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맞이하는 거요. 그리고 16일 밤에는 영혼을 다시 보내드리는 배웅불을 피우는 거요. 그리고 너무 요란하게 할 거 없어. 판자 조각이든 나무 젓가락이든 잠깐 태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풍경을 본 기억은 있었다. 맞이해야 할 조상이 없는 가와저 집안에서만 그런 행사가 없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말이여, 고이치. 나가이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하듯이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하지만 너희 집 공양은 백중 지난 다음으로 해줄 수 없을까? 17일에는 내가 꼭 찾아뵐 테니까. 뭐야, 16일 밤에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영혼을 다시 보내드린다면서. 그럼 다 보낸 다음에 한단 말이야? 가와즈는 쓴웃음을 지었다. 해가 쨍쨍한 근처 주택가를 오토바이를 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나가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태어날 때부터 나가이 겐요라는 승명을 받은 친구였다. 엄한 가정교육을 받은 탓인지 어릴 때부터 어딘지 속세를 초월한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살빛이 희고 몸집이 작아서 운동은 젬병이었지만 공부 성적은 상당히 좋았다. 저를 이어받는 것이 그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도립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망설임 없이 교토의 승가대학으로 진학했을 때는 친구들이 모두 다 딱하다고 가슴 아파했었다. 게다가 선친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수행을 위해 들어갔던 본산에서 급하게 불려나왔다. 미안하지만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건 고이치 너밖에 없어.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좀 해줄래? 나가이는 시주를 일절 받으려 하지 않았다. 절 뒤편에 준비해준 묘지도 도쿄 세타가야라는 입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다. 그렇게 해준 친구의 부탁에 쓴소리를 돌려줄 수는 없었다. 응, 그래. 네가 좀 한가해질 때라도 괜찮으니까 전화해줘. 아니요. 17일 아침에는 꼭 찾아뵈야지. 다른 스님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고이치의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내가 귀여움도 많이 받았잖냐. 역시 공양은 내 손으로 직접 해드리고 싶어. 미안하다고 거듭 말한 뒤에 나가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 길지 않은 통화였지만 그 사이에 수화기가 땀으로 축축해졌다. 긴자의 여름이 유난히 찜통더위인 것은 예전에 종행으로 뚫려있던 물길을 덮어버린 탓이라고 했다. 어쩌면 지금도 발밑에서는 무수한 물길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아스팔트 숨구멍으로는 시큼하고 무거운 도끼를 토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밤 문 앞에서 마중불을 피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맞이한다. 그리고 사흘 때 되는 글피 밤에는 다시 배웅불을 피워서 보내드린다. 아름다운 풍습이구나 하고 가와즈는 생각했다. 빌딩 틈새 골목길에 옅은 청색 네온이 켜져 있었다. 하즈키라는 우아한 이름에 이끌려서 가와즈는 그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다. 허름한 복합 빌딩이었다. 부르퉁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밑에서 연보랏빛 여름 기모노에 검은 허리띠를 묶은 여자가 가게 문 앞에서 항아리에 소금을 담고 있었다. 음식점 등의 가게 입구에 소금을 담아두면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는 일본의 풍습 때문이다. 그 앉음새가 너무 아름다워서 멀거니 쳐다보다가 가와즈는
저도 모르게 말을 붙였다. 저 술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열린 문 너머로 그야말로 취향에 딱 맞는 예스러운 카운터가 보였다. 예기치 않은 초저녁 손님에 놀랐던 것일까. 여자는 일순 겁이 난 표정으로 벌떡 일어서더니 가와지의 차림새를 확인하고서 웃음을 지었다. 키가 크고 목선이 시원한 데다가 웃는 얼굴이 고운 여자였다. 어머나, 미안해요. 남자 손이 없어서 그만 깜짝 놀래버렸네요. 여자는 땀투성이 가와지의 몸을 감싸 안듯이 가게 안으로 맞아주었다. 단골로 다니던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아서 말이에요. 가와지는 판때기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카운터뿐인 좁은 가게 안은 더위에 늘어졌던 살갗이 금세 오소서 일어설 만큼 서늘했다. 나는 하즈키예요. 잘 부탁해요. 한 잔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맥주를 따르면서 여자는 말했다. 저 미안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 얼른 집에 가서 백중날 마중불을 피워야 되거든. 자, 이거 봐. 방금 백중 제등도 샀어. 집에 가는 길에 잠깐 한 잔만 하려는 건데 가게마다 다 쉬는 통에. 여자는 손등을 입에 대고 배시시 웃었다.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은 투명한 손톱이 마음에 들었다. 술 한잔 하러 나온 김에 백중 제등도 하나 사신 거겠죠. 뭐 바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생각했다. 집과 가까운 시부야 쪽을 그대로 지나쳐서 일부러 긴자까지 나온 이유가 그거 말고 또 있을까? 올해가 첫 번째 백중이거든. 이봐요, 아가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작년 한 해에 연달아 돌아가셨어.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지만 저승까지 함께 갈 건 뭐야? 아, 그러셨구나. 하고 여자는 예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며 미간을 찡그렸다. 위로할 말도 얼른 찾아지질 않네요. 괜찮다면 나한테 소견말이라도 좀 풀어보세요. 맥주를 단숨에 비우면서 가와즈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여자에게 정말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40살의 독신 남자라는 건 요즘 전혀 드문 일도 아니잖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날 입대까지 나를 어린애 다루듯이 하셨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굳이 아내를 얻자는 마음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틀렸다 하는 참에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그러시는 거야. 손자 얼굴을 꼭 보고 싶었는데 라고. 아차차 싶더군. 가와지와 비슷한 나이쯤일까. 쓸데도 없는 푸념을 들어주는 여자의 표정에는 그저 장단만 맞춰주는 것이 아닌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쓰러지기 전에 항상 똑같은 소리를 했어. 너야 어떻게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말이야. 연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그런 일은 연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물론 마음이 끌렸던 여자는 한두 명 있었어.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니까 여자들 쪽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지. 나 역시 그걸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말이야. 까다로운 분이셨나요? 아버님, 어머님 말이에요. 뭐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아버지는 집안일이라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무청까지 알뜰히 삶아 먹는 분이셨어. 까다롭다기보다 그런 집안의 외아들한테 시집을 와달라고 하기가 좀 그랬던 거야. 실은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했던 적도 없었다. 부모 자식 셋이서 살아가는 생활은 누구에게라도 속편한 것이어서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새도 없이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다. 오히려 아내를 얻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게 번거롭게만 느껴졌었다. 저 손님, 명함 하나만 주실래요? 오랫동안 길든 버릇으로 명함첩이 있는 곳을 더듬더듬 찾고 말았다. 그러다가 아, 나 회사 관뒀어. 그럼 이름만이라도 가와즈라고 이름을 알려주고 술잔 받침에 가와즈 고이치라는 한자를 써주었다. 하즈키라는 여자는 양손으로 받들듯이 그것을 받았다. 그러더니 곧장이시네요? 라고 입술만으로 중얼거렸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곧장이라고 부르셨죠? 틀림없이. 응, 맞아. 근데 그게 영 안 좋았어. 40살이 돼서도 나는 여전히 곧장이야. 편안해도 너무 편안했던 거지. 그럼 그게 곧장의 본심이었군요. 영리함을 흐릿한 분위기로 돌돌 감싸고 있는 듯한 여자였다. 어지간히 엄한 가게에서 손님 접대를 배웠거나 아니면 혹시 게이샤 퇴물인가 하고 가와즈는 생각했다. 별로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생활에 만족했다면 결혼 같은 거 굳이 할 필요 없지 뭐. 맞는 말씀.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는 없더라고. 물론 이제 와서 새삼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린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뭐 그래도 슬슬 색시를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어. 맥주를 다 비우고 가와즈는 위스키를 병으로 주문했다. 이 가게가 마음에 들었다. 예전 회사 사람이나 거래처에 잘하는 얼굴들을 만날 걱정도 없을 터였다. 내가 이 근처는 꽤 돌아다녔는데 이런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 언제 연 거야? 어머나,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하즈키는 미지와리를 만들면서 태연히 말했다. 그 옛날이 과연 언제인지 재차 물어보는 것은 필시 여자의 나이를 캐묻는 일이 될 터라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저 괜찮으시다면 저도 한 잔 받아도 될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얼른 취할 것 같네요. 문 쪽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하즈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한 잔 받아. 저 손님 오면 내가 바텐더가 되어줄게. 아이 참, 손님도 없어요. 다들 집에서 마중불 피우고 있을 거려 뭐. 그래, 나도 오늘은 그 마중불인가 뭔가 하는 걸 피워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스님 말로는 나무 젓가락이든 뭐든 좀 태워주면 된다고는 하던데. 미지와리로 빨간 입술을 적시더니 하즈키는 마술처럼 나무젓가락 다발을 쑥 뽑아 내밀었다. 폐가 안 된다면 내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술 더 취하기 전에 가게 문 닫아야 되겠네. 댁이 어디시죠? 딱히 농담만으로는 들리지 않는 말투였다. 세타가야에 살아. 근데 진짜로 하는 말이라면 정말 고마워. 나 혼자 마중불 피운다는 것도 어째 좀 처량했는데. 잔을 반쯤 비운 뒤에야 가와즈는 잊고 있던 일을 또 한 가지 떠올렸다. 아참, 오늘 자동차 끌고 나왔어.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럼 곧장내 집에서 한 잔 더 해야 되겠네요? 정말? 여자를 집에 데려가는 거 부모님께는 무엇보다 좋은 공양 아니겠어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안색을 살펴볼 틈도 없이 하즈키는 단숨에 잔을 비우더니 가게 문 닫기에 나섰다. 오래된 주택가의 하늘을 벚나무 가로수에 두툼하게 우거진 잎사귀가 덮고 있었다. 역시 집집마다 온 가족이 문 앞에 나와서 마중불을 피우고 아이들은 불이 잦아든 뒤에 작은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자기 집에 이런 의식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즈키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가게 문을 척척 닫아 걸고 골목길 뒤편의 간판은 계단 뒤로 챙겨 넣더니 가와지에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손에는 새 나무젓가락 다발이 쥐어져 있었다. 차 안에서는 시답잖은 잡담을 나누었고 화제가 끊기자 서로 술에 취한 척하며 트로트를 불렀다. 백중날의 마중불이라는 묘한 이유를 핑계로 이 여자는 어쩌다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려는 것이리라. 그것 말고는 따로 생각나는 이유가 없었다. 처음 찾아온 손님이 오히려 뒤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하룻밤 같이 보낸 사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단골 손님을 만들자는 속셈이거나 아무튼 어느 쪽이건 가와주로서는 손해 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집 앞까지 와서야 하즈키는 돌담이 묵직하게 둘러쳐진 큰 집에 놀란 기색이었다. 정말 당신 혼자예요? 누군가 있다면 당신을 이렇게 데려올 수가 없겠지? 아버지는 가와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까지 전차역이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부동산 회사를 경영했었다. 회사라기보다 역 앞에 부동산 소개소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이만한 저택은 분명 분에 넘치는 집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인생의 세세한 내막을 가와지는 알지 못했다. 눈이 핑핑 돌게 급등하던 땅값이 폭삭 주저앉았을 즈음 아버지는 미련 없이 회사를 걷어치웠다. 그 뒤 10년 넘게 부부가 나란히 병원에 들락거리는 게 본업이라고 할 정도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집 이외에는 유산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간이나 장의 병이 아니라 돌연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뜬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도 전혀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집안 사정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가와주도 전혀 예정이 없던 자유를 상속받고 말았다. 저기요, 나 폐에 끼칠 짓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장에 차를 넣고 엔진을 껐을 때 하즈키는 어렵사리 그렇게 말했다. 폐가 될 게 뭐야? 마중불 피우고 그냥 술 한잔 하는 것뿐인데 뭐. 내일은 내가 바래다 줄게. 내일이라고요? 아니, 저 오늘은 술을 마실 거고 그러면 내가 태워다 줄 수가 없잖아. 주차장에서 내다 보이는 잔디 정원의 황폐한 꼴이 가와즈는 창피했다. 달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담장 너머 가로등이 손질 안 한 정원을 비치고 있었다. 맞은편 집의 노 부부가 불 피운 자리를 정리하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고이치, 마중불은 꼭 피워야 된다.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노부인이 말을 걸어왔다. 하즈키가 조수석에서 내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노부부는 둘이 똑같이 못 본 척을 했다. 네, 지금 피우려고요. 노부부는 그 말을 듣고 벚나무 거목이 덮쳐드는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혼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이웃들의 시선이 자꾸 거치적거려서 귀찮았다. 오래된 이곳 주택가에 사는 이들은 대개 부모와 동세대의 노인들이었다. 자식들은 결혼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집을 떠나버려서 추석이나 연말이면 우르르 손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이 동네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곧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을씨년스러운 정원을 돌아보며 중얼거리는 하즈키의 목소리가 영락없이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했으면 이라니?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았으면 좋았다고요.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감이 좋은 건지 이만큼 남자의 뱃속을 훤히 읽어내지 않고서는 긴자의 마담 노릇은 못하는 것일까? 뭐 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멀쩡한 집이 있으니까 굳이 맨션을 따로 살 필요 없다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맹렬히 반대했었어.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했던 것은 옛날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마침 거품 경기가 일시에 꺼져버린 때여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주가 불안정한 물건에 임대로 들어가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이 못 되었다. 자, 그나저나 술을 마실까 불을 피울까? 어느 쪽을 먼저 하지? 짐짓 장난처럼 그렇게 말하며 가와즈는 주차장에서 고개를 내밀어 벚나무길을 살펴보았다. 아득한 밤의 저 너머에 두세 개의 마중불이 보일 뿐이었다. 마중불을 먼저 피워서 아버님 어머님하고 모두 함께 마시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즈키는 나무젓가락 다발을 들고 주차장에서 나오더니 문 앞 벚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았다. 뒷모습이 고운 여자였다. 긴 목덜미의 머리끝에 말할 수 없는 요염함이 있었다. 까슬까슬한 옷감에 감싸인 갸름한 어깨에 손을 얹고 싶다고 가와즈는 생각했다. 자기가 알아서 해줄래? 아니, 불은 당신이 붙여야 돼. 나무젓가락 봉투를 비벼 불쏘시개로 넣고 그 위에 젓가락을 엇갈려 쌓아 올리자 자그마한 모닥불이 만들어졌다. 하즈키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녀가 옷깃에서 뽑아낸 성냥을 받아들었다. 원래는 불 주위에 공약물을 올리는 건데, 그리고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마중불을 줄줄이 피워서 길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이웃에서 싫다고 할걸? 그러니까 딱 한 개만. 하즈키는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진 철쭉을 쳐다보면서 소매를 걷고 손가락 끝을 쭉 뻗었다. 아주 잘하네. 그러자 하즈키는 속눈썹을 내리뜨며 슬픈 소리를 냈다. 아직 한참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마중불 피우는 건 항상 내가 맡았었어.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 왜 싫었는지 좀 더 물어볼 마음은 나지 않았다. 자기 몸에 덮친 불행을 매번 되새겨야 하는 게 싫었거나 아니면 어린 마음에 그런 풍속이 무서웠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었다. 그럼 이제는 마중불은 안 피워? 위패를 고향의 작은아버지께 맡겨두고 가보지를 못해서. 나무젓가락 봉투에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나서 가와즈는 성냥을 하즈키에게 건넸다. 그럼 당신도 붙이면 되겠네. 우리 부모하고 그쪽 부모까지 모두 모여서 한잔하자고. 하즈키는 생각도 못한 일이라는 듯이 하얀 얼굴을 들어 가와즈를 보았다. 자기 다정한 사람이구나.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은 손끝이 성냥개비를 잡았다. 손바닥 안에 감싼 불꽃은 살을 그슬리지 않고 손가락 사이를 복숭아빛으로 투명하게 비춰냈다. 이윽고 둘이 함께 피운 불이 하나의 불꽃이 되었다. 근데 우리 둘의 부모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가와즈는 이렇게 말을 해버린 뒤에야 등줄기에 무서움을 느꼈다. 하즈키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불꽃 속에서 나쁜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직도 믿어지지를 않는다. 그때 미나코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아마도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서 앞뒤 돌아볼 것 없이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저 나쁜 꿈을 꾼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저녁놀이 지는 거리에서 뒤따라오던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도 일일이 파르르 떨며 무서워하던 그런 여자였다. 물론 그런 성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는 가와지도 나름대로 조심을 했었다. 역부터 이어진 벚나무 가로수길을 지나 집이 가까워질수록 미나코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이곳 주택가의 공기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느꼈는지도 모른다. 석조 대문 앞에 섰을 때 미나코는 변변히 말도 못할 만큼 잔뜩 기가 죽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그런 미나코는 아들의 색시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철이 없는 여자로만 보였을 것이다. 결혼하겠다고 말하려는 가와지를 은근히 가로막으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골적으로 미나코를 거부했다. 아직 둘 다 너무 어리고 앞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다. 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곧장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네. 엄마는 좀 놀랐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러니 결혼을 서둘러야 할 이유를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딱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 까다롭게 굴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성급하게 인생 계획을 짜려고 한다면 어떤 부모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미나코의 만남은 채 30분도 이어지지 못했다. 대화가 끊기기 시작할 즈음 가와즈는 미나코의 입에서 이 결혼을 서둘러야 할 절박한 사정이 불쑥 튀어나올까봐 슬슬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달아나듯이 미나코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다. 점심때였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찾아온 손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미나코의 뱃속에 생긴 아이에 대해서 가와즈는 그저 간단하게 생각했었다. 아직 어렸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라는 건 원래 그러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었다. 역 앞의 찻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마치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식의 결론을 미나코에게 밀어붙여 버렸다. 눈물을 보이기는 했지만 미나코는 강하게 거부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수술을 하기로 한 날 아침 가와즈가 데리러 갔을 때 미나코의 아파트는 문이 잠겨 있었다. 미나코의 마음이 바뀐 모양이라고 짐작하고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녀 혼자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해 본 기억은 없다. 바로 그 시각에 미나코는 가와지의 집과 가까운 철도 건널목의 차단기 밑을 지나서 선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고민을 거듭한 끝이었는지 아니면 생각하기를 그만둬버린 결과인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다. 연인은 그저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실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다.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말했다. 그것이 옳은 태도일 리는 없지만 험난한 시대를 뚫고 살아남아 어떻든 남보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이르는 대로 가와즈는 순순히 따랐다. 명백한 당사자 이것만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리자 이상할 만큼 아무 상관도 없이 일이 끝나버렸다. 세상은 의외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라고 실감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죽음만 아니었다면 연구자도 아는 이들도 의사도 경찰도 모두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따졌겠지만 마치 이 세상 모두에 그런 관여를 교묘하게 피해가듯이 미나코는 깨끗이 잊히고 존재 없이 사라졌다. 미나코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그해 봄, 한창 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척보기에도 그런 쪽 장사에는 소질이 없어 보이는 말수가 적은 술집 여자였다. 주말 하루를 미나코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것뿐이던 그 관계가 늦여름에 돌연 그렇게 끝나버렸다. 사랑하는 마음에 거짓은 없었지만 깊은 정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까지 미처 이르지 못한 짧은 기간이었다. 게다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결말이 가와지에게 철저한 복지 부동을 강요했다. 겁쟁이에 소심한 놈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미나코의 죽음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이 굳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믿어버리자 아픔은 얼마 뒤에 약간의 근질거림과 겉으로 보이는 게 약간 거슬리는 정도의 딱지가 되었다. 미나코,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채 철로 위에서 사라진 아이. 그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가와지는 알지 못했다. 단 한 차례 전화벨 소리에도 더 이상 겁이 나지 않게 되었을 즈음에 어떤 연주를 더듬었는지 미나코의 올케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사투리로 너무 가엾어서 공양하는 심정으로 사정을 알아보고 다니는 중이라고 그 여자는 설명했었다. 가와즈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가와즈는 선의의 타인인 척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었을 때 그제야 처음으로 미나코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도 오빠도 아니고 올케언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아무도 몰래 미나코를 추모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이다. 가와즈가 이렇게 회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하즈키는 아직도 불꽃에 나무 젓가락을 던져놓고 있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마중불은 가슴에 독이었다. 조금만 더. 불길은 가와즈의 무책임을 나무라듯이 기세 좋게 타닥타닥 타올랐다. 그러다가 잘 모르는 영혼까지 따라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어때요? 다 함께 술 한잔 마시면 되지요. 늙은 벚나무 가지에서 밤 쓰르라미가 불현듯 울어대서 가와지를 무서움에 부르르 떨게 했다. 이웃의 마중불은 모두 사위어 버렸다. 갓을 씌운 축축한 빛깔의 가로등이 아득히 먼 곳까지 줄줄이 이어진 길 끝을 가와즈는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 빛 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다가오는 인기척이 귀갓길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몇 개인가의 그림자는 누가 부르기라도 한 듯이 중간의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곧장 참 착한 남자네. 불길에 떠오른 얼굴을 환하게 풀면서 하즈키는 웃음을 건네왔다. 착하고 돈도 많고 다정한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 인연을 찾지 못했을까? 아니야. 적어도 난 착한 사람은 아니야.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시문하듯이 가와즈는 중얼거렸다. 부모와 함께 사는 건 분명 속 편한 생활이었다. 하지만 남들 하는 만큼은 연애도 했었으니까 그런 생활이 연남과 거리가 멀었던 핑계가 될 리는 없었다. 옳게 말하자면 모든 연애가 성공할 듯 하다가 막판에 항상 깨져버린 것이었다. 자기는 저주를 믿어? 가와지는 느닷없이 물어보았다. 저주를 믿냐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뭐야 그게? 안 좋게 헤어지면 여자한테 저주를 받는 것일까? 남은 불을 손끝으로 바르면서 하즈키는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을 했다. 버림받으면 그야 미워하겠지. 저주를 어떻게 거는지는 모르지만 원망할 거야. 그건 여자가 나쁜 거야. 하지만 남한테 미움받아서 좋을 건 없겠죠? 어쩌면 원한이 정말로 먹힐지도 모르고. 가와즈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 원한인지 뭔지가 먹혔었나 봐. 이 여자하고 결혼해 볼까? 하고 생각하기만 하면 매번 깨질 일이 생겼거든. 하즈키는 검은색 여름 허리띠를 바스락거리며 일어섰다. 애처롭게 웅크리고 있던 새가 천천히 선명한 날개를 펼치는 것만 같았다. 자, 술 마셔요. 배웅은 안 해줘도 되니까. 서늘한 연보랏빛 옷자락에서 새하얀 팔을 내밀어 여자는 가와지의 손을 끌었다.
몸의 궁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제 아무리 취미와 가치관이 잘 맞아도 살을 맞댔을 때의 편안함, 거기에 이어지는 쾌락의 깊이를 공유하지 못하고서는 감정은 언젠가 시들어 버린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애가 열매를 맺는 일 없이 깨져 버렸던 이유가 어쩌면 그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지키의 몸을 질리는 줄도 모르고 품고 또 품으면서 가와즈는 생각했다. 마음으로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머리로 온갖 미래를 상상하며 꿈에 부풀었어도 몸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거부해버리면 서로 간의 결혼을 생각하자마자 이유 없는 파국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어떻든 평생을 한 짝으로 붙어 있어야 할 몸이니까 말이다. 하즈키의 살에서는 밤의 냄새가 났다. 햇빛이나 마른 바람과는 무연한 달과 칠흑의 밤 기운이 정성껏 빚어낸 듯한 몸이었다. 그 감촉에는 분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지만 가와즈는 그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술이 아직 오르기도 전에 서로를 원했다. 목욕물을 데워서 서로의 몸을 씻어주고 침실 베드에 쓰러지기까지. 마치 오래도록 친해온 연인들처럼 이래저래 뜸들이는 절차는 하나도 필요치 않았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시간도 불확실한 때에 다시 잠이 깨서 서로의 몸을 탐했다. 하즈키는 냉장고에 변변치 않은 재료로 마술처럼 금세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것을 안주로 잠깐 술을 마시면 또다시 맹렬한 힘이 되살아났다. 이 즈음 어쩐지 시들하다고 느꼈던 몸뚱이의 어디에 이런 힘이 감춰져 있었을까 하고 가와즈는 신기하게 생각했다. 한창 젊을 때도 이런 열정이 끌어올랐던 기억이 없었으니까 이건 몸의 궁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을 터였다. 허리띠를 풀고 머리채를 길게 내린 하즈키는 평범한 여자였다. 피부는 하얗지만 살점은 빈약해서 딱히 나이다운 새끼를 풍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쩌다 만난 여자를 사랑할 이유가 얼른 짚히지 않았다. 그렇건만 그 몸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정원을 내리치는 빗소리에 잠이 깨어 커튼을 열어본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의 오후였다. 거실 소파에서 한 몸으로 엉킨 채 잠이 들어버렸다. TV는 마치 딴 세상의 사건 같은 다급한 정국을 방영하고 있었다. 대체 몇 번째의 쾌락이었는지 헤아려 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래서는 배웅불도 못 피우겠다. 가와즈는 비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윙윙 떠들어대는 나뭇가지가 이따금 허옇게 빛을 냈다.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천둥소리도 울려왔다. 이 비가 거치고 이웃의 시선이 사라질 즈음에 배웅불을 피우고 하즈키는 집에 데려다 주자고 생각했다. 아니, 돌아가기 싫은데. 소파에 파묻힌 채 하즈키가 중얼거렸다. 안 그럴 수도 없잖아. 가게는 어쩌고. 어차피 다 쉬는데 뭐. 괜찮아. 가와즈는 대답이 궁했다. 하즈키에게 무슨 악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근본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며칠씩이나 집에 놔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실은 이것이 본심인데 얼마간 지겹기도 했다. 무엇이 어찌 되었건 일단 혼자서 잠부터 자고 싶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폐를 끼치고 있는 건가? 비에 젖은 황량한 정원에 눈을 둔 채 가워즈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아니, 폐가 될 건 없지만 내일은 절의 스님이 독경을 하러 올 거야. 어려서부터 이웃에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서 술 한잔 하고 싶어. 아무튼 시주도 일절 안 받으려고 하는 친구라서 말이야.
참 좋은 사람이네. 하즈키는 절절히 말했다. 맞아. 정말 좋은 친구야. 이 근처는 다들 오래 사귄 사람들이지만 혈육처럼 나서서 도와준 건 그 친구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다. 빛발이 갑작스레 강해지더니 바로 가까운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쇳소리를 울리며 펄쩍 일어나 가와지에게 매달렸다. 등으로 전해지는 가슴의 두근거림과 살갗을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에 나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가와지는 몸을 움츠렸다. 아이, 무서워. 나 지금 집에 못 가겠어. 좀 있으면 그칠 거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데. 떼쓰면 안 돼요. 나 떼쓰는 여자 아니야. 등에 매달린 채 고개만 내밀어 여자는 가와지의 귓불을 입에 물었다. 곧장, 나 떼쓰는 소리 한 적 없어. 단 한마디도. 너무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촉촉한 살갗의 감촉도, 낮은 헐떡거림도, 휘감겨드는 검은 머리칼도 그저 우연히 만난 여자의 것이라고 가와즈는 스스로에게 뇌까렸다. 담장 앞에서 오토바이가 멈춰서는 소리에 가와즈는 어두운 상념에서 풀려났다. 어? 아까 말했던 그 스님이야. 저 미안하지만 2층으로 좀 올라가 줄래?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백중날 집안에 여자를 들였다는 게 알려지면 영 체면이 서지 않는다. 차임벨이 울리고 인터폰에서 나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유, 직방으로 비를 다 맞았어. 저 비도 피하고 겸사겸사라고 하면 좀 미안한디 지금 공양 올려도 되겠냐? 돌아보니 하즈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급하게 옷을 걸치며 계단 아래로 내려가다가 가와즈는 작은 소리로 고했다. 저 독경만 해달라고 할 거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부모가 늘 자랑하던 집이었지만 역시 세월이 흐르고 보니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여자의 대답은 없었다. 하즈키의 조리를 신발장에 밀어놓고 현관문을 열자 젖은 생쥐꼴의 스님이 냉큼 굴러 들어왔다. 에이 참, 저 오토바이 타고 나오자마자 이 꼴이지 뭐여. 아이고 많이 젖었네. 우리 집에 들르느니 절로 돌아가는 게 더 빨랐겠는데? 그야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배웅불까지 다 피운 다음에 공양하는 것도 좀 그래서 말이여. 나가이는 던져준 타월로 머리통을 쓱쓱 닦더니 버브이 옷자락에 빗물을 짜냈다. 그냥 벗어도 돼. 저 발가벗고 독경 올려도 아버지 어머니는 화 안 내실 거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야 있나. 나가이는 젖은 버선발 그대로 집안에 올랐다. 혼자요? 복도로 걸음을 옮기자마자 나가이는 갑작스레 물었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망설였다. 질문에 다른 뜻은 없을 거라고 내심 넘겨짚고 가와지는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직 계실 거야. 나가이는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렇게 보이는 건 내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왠지 나가이의 눈빛에서도 또 거동에서도 평소의 침착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함께 생활하던 4평짜리 방에 불단을 모셨다. 나가이가 장지문을 열자 향불 연기가 물큰 밀려 나왔다. 어라? 아무리 백중날이지만 이렇게까지 향을 피울 건 없어. 위험하다니까. 가와즈는 저도 모르게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아직 새것인 불단에는 방금 전에 꽂아놓은 듯한 향 다발이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그보다 이게 뭐여. 향을 다발로 피우면 어쩌? 응? 그야 뭐 향은 돌아가신 양반의
먹거리이기는 하지만은 그저 많이 올린다고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께. 나가이는 젖은 옷 그대로 방석을 밀쳐내고 불단 앞에 앉았다. 그리고 문득 큼직한 소리로 경문을 읊기 시작했다. 가와이도 정색을 하고 얌전히 손을 모아 합장했다. 천장이 삐걱삐걱 울렸다. 빗소리가 요란하기는 했지만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는 집안에 갇혀서 오히려 더 똑똑하게 들렸다. 발소리를 죽여 계단 위에서 이쪽의 기척을 슬그머니 살펴보기라도 하는 것일까. 삐그덕 삐그덕 천장은 간격을 두고 울렸다. 나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한바탕 경문을 읽어 올리더니 가와지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곧장, 내가 말이여, 시방 비를 피하려고 너희 집에 들른 게 아니여.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일까? 시시한 설교라도 하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가이는 불단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무서운 소리를 냈다.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단가 공양을 대충 끝내고 내가 한달음에 달려온 거요. 야, 농담하지 마. 설교라면 얌전히 들어주겠다만. 나가이는 천천히 무릎을 돌려 가와이와 마주 앉더니 다시 한 차례 천장을 둘러보았다. 미안해. 내가 싫은 말이지. 변명을 하려는 가와지의 입을 봉하듯이 나가이는 염주를 쥔 손을 쑥 내밀었다. 쉬 하고 검지를 입에 대고 천장의 한 지점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그 즉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멎더니 일부러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소리가 불단 방을 뒤흔들었다. 하즈키 대체 어쩌자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아직도 내가 술이 덜 깼나 봐.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가와지의 어깨를 나가이는 양손으로 눌러 앉혔다. 마주 앉은 나가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분노가 담긴 발소리가 다시 집안을 뒤흔들었다. 역시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신 거요.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 곧장이 큰일이라고 말이야. 야, 하지마. 무섭다니까?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여. 아무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자동차 좀 운전해줘. 너한테 꼭 알려줘야 될 일이 있어. 미처 막아낼 수 없을 만큼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가와즈는 불단 방에서 끌려 나왔다. 아프다니까. 나도 변명 좀 하자고. 응? 복도 천장을 짐승 같은 묵직한 발소리가 두두두 따라왔다. 아니요, 네 얘기는 절에 가서 들을게. 어서 서둘러. 빗발은 전혀 시들지 않았다. 천둥 구름이 머리 위에 버티고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가와즈는 등을 떠밀려 운전석에 앉았다. 야, 뭘 그렇게 요란하게 혼낼 일도 아니잖아. 고이치, 네 면상을 좀 봐. 나가이는 백미러를 가와지의 얼굴을 향해 돌렸다. 엔진을 켜면서 흘끔 들여다보고 가와지는 헉 숨을 삼켰다. 자신과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 아버지의 시퍼런 죽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어디야, 보통 일이 아니지. 너무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가이의 이 허둥거리는 기색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백미러 저 뒤쪽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연보랏빛 기모노를 허리끈 하나로 축 늘어지게 입은 여자가 황량한 정원 뒤 테라스에 멀거니 서 있었다. 피에 젖은 머리에 감춰진 얼굴을 쳐들고 돌아가기 싫어 라고 중얼거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와지는 도망치듯이 차를 출발시켰다.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자강원 근처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집불통 땅 주인들이 잔디를 가꾸고 있었다. 주변에 큰 나무도 기와집도 없어서인지 본당에 들어서자 빗소리는 문득 잠잠해졌다. 나가이가 살림채로 들어가 마른 버비로 갈아입고 나왔다. 우선 본존을 마주하고 연불을 올리더니 그 옆에 다다미 방으로 가와지를 불러들였다. 시커멓게 칙칙해진 개조의 목상이 앉아 있었다. 야, 어째 좀 무시무시하다. 그려, 나는 중인데도 무서워. 차 안에서도 나가이는 계속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저 변명을 좀 하게 해줘. 그려, 나도 듣고 싶어. 내 얘기는 그 다음이요. 나가이의 나이든 모친이 차를 내왔다. 어머나, 곧장이 왔구나. 라고 인사를 건네셔서 가와지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나가이의 모친이 나가기를 기다려서 가와지는 이제까지의 전말을 감출 것 없이 모두 다 말했다. 그 이야기를 나가이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나가이는 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그게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게 아니여. 언제까지고 여자 기척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공양이 될 거예요.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 사실 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어. 계속 가슴이 벌렁거리고 도저히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더라. 네 얼굴을 척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나이값도 못하고 오입질을 해서 그런 것뿐이야. 아니, 그게 아닐 거요. 나는 무슨 법력이니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건 아닌디.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아무래도 나가이 역시 제대로 설명할 만큼의 자신은 없는 듯 했다. 아무래도 아저씨 아주머니를 맞아들이기 전에 이상한 걸 불러들인 것 같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섭다니까?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농담거리도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런 건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겠다. 그래도 일단 참고는 해달라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가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잠깐 따라올래? 하고 가와지를 청했다. 곧장에게도 아저씨 아주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참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스님이나 의사나 똑같디야. 나가이는 말을 하면서 본당 뒤편에 이어진 위패당으로 향했다. 선대께서 너무 일찍 떠나셨지? 그려. 한창 젊은 때에 걸려놓은 암이라서 어떻게 손써볼 수가 없었어. 그때만 해도 환자에게 암이라는 걸 알리지 않는 게 법이었는디 아버지는 이미 다 알았던 모양이더라. 위패당은 세로로 길쭉한 다다미 방인데 양쪽 단에 위패가 촘촘히 늘어서 있었다. 장례 때 위패를 2개씩 만들어서 하나는 이쪽 위패당에 놓아두고 공양을 계속하는 것이 자강원의 관례였다. 위패당 중간쯤의 동쪽 단에 아직 새것인 가와지가의 위패가 있었다. 나가이는 그 앞에 멈춰서서 손을 모아 합장했다. 아버지 대의 단가들도 상당수가 땅을 팔고 사방으로 떠나버렸어.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르는 단가는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여. 자그마한 몸집의 나가이의 등허리에는 선대의 자취가 있었다. 아무튼지 노상 바쁘게 돌아다니는 아버지였어. 일종의 과로사 같은 거였지만 중한테는 산재보험 같은 건 안 나와. 민생미원, 보호사, 교육위원 하나에서 10까지 죄다 맡아서는 완전히 자원봉사 백화점이었다니까. 가와즈는 문득 섬뜩해서 몸을 움츠렸다. 나가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꼭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필시 그 사건과 관련된 비밀 일터였다. 빈틈없이 아귀를 맞춰 바닥을 메운 다다미의 테두리를 밟지 않도록 걸음을 조심하며 나가이의 버선발이 위패당 안쪽으로 향했다. 막다른 곳에 아미타 열애상을 모신 감실 곁에 오래되고 큼직한 목패가 세워져 있었다. 무연중생이라는 묶글씨의 흔적이 희미하게 읽혀졌다. 곧장 좀 들어봐. 합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가이는 선대 아버지가 봉인해 두었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닌 게 아니라 스님도 의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낱낱이 정보 공개를 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요. 아는 건 권리지만 적어도 전하는 건 의무가 아니거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다 도맡아서 했어. 퍼런 작업복을 입고 하수도 시궁창 치우던 모습은 너도 생각이 날 것이다. 옛날에 이 근처는 하수도 시설이 안 좋아서 큰 비만 내리면 노상 물이 넘쳤어. 뭐 관청에야 그런 일을 일일이 기댈 수가 없으니까 태풍철이 되면 아버지 혼자서 매번 하수도를 치우러 나갔어. 사실은 마을 자치회에서 할 일이었지만은 역 주변이나 곧장집 근처 사람들은 지저분한 일 같은 건 안 하자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어카에다가 삽자로 씻고 날마다 시궁창을 치우러 다닌 거요. 우리 아버지는 우는 소리는 통 안 하셨던 분이요. 그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딱 믿고 있었으니까. 관청에서 일을 청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수도 시궁창 치우는 스님은 이 동네에 풍물 같은 거였어. 아니, 그게 자강원 주지라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기 주택지가 절보다 한참 뒤에야 들어섰으니까 실은 단가가 거의 없거든. 나는 종파의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본산 수행승으로 들어가던 때였으니까 그 무렵의 일은 잘 몰라. 여기서 그 무렵이라는 건 곧장이 안 좋은 일을 겪었던 바로 그 여름 말이여. 그런 일 이제 새삼스럽게 떠올리기도 싫겠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나도 말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하수도 청소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곧장이 어떤 여자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대. 눈에 얼른 들어올 만큼 아주 예쁜 여자였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더라. 집 쪽으로 걸어가는가 싶더니만 얼마 안 돼서 도로 나오니까 어라? 뭔 일이냐? 하고 아버지는 생각했디야.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두 사람의 낯빛이 심상치 않았었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더라. 그 며칠인가 뒤에 아버지는 기차 건널목 근처에서 시궁창을 치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퍼뜩 선로 건너편에 어느 틈에 들어갔는지 여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랴. 건널목에 사람들이 많기는 했었는디 어떻게 뭐 말리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다더라. 전차가 가까이 다가든 참을 딱 노려서 차단기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었겠지. 그야말로 찰나였대, 찰나. 철로 위에 무릎을 껴안고 웅크린 여자의 모습이 아무래도 잊혀지지를 않는다고 아버지는 말했었어. 저 곧장 똑똑히 들어줘. 사고를 바로 코앞에서 목격한 아버지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 뭐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겠지만은 사람 목숨에 걸린 일이고 보니 뭐 스님이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겠지. 아마 뭔가 도움이 될 일은 없을까 하고 자기 쪽에서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가엾은 여자가
곧장이 아는 여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더라. 그건 아버지의 견식이었겠지. 전하는 건 의무가 아니거든. 아버지는 사고 상황만 말했어. 물론 곧장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한마디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말이야. 한참 지나서 경찰서장이 여기 절로 찾아왔디야. 죽은 이의 신원을 그제야 겨우 파악했노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아주 복잡했어. 유체를 거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 고향에 오빠라는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디야. 그러니 뭐 어떻게 들러붙어 볼 수가 없더래. 그 오빠라는 사람의 말로는 죽은 사람은 후처가 데려온 자식이고 그 후처도 진즉에 새 남자를 만나서 행방불명 상태. 죽은 여자는 중학교 졸업하고는 가출해버린 뒤로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요. 뭐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선 아버지는 그 고향 오빠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했디야. 아,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 스님이 그 사고에 입회한 것은 분명 불연일 테니까 모쪼록 좋게 좋게 부탁한다. 혈연이 없는 것보다 불연이 있는 편이 망자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이야. 오래된 절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이 근동의 무연고 망자들은 모두 다 맡아서 공양을 해주고 있었어. 아주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들, 또 최근 들어서는 신원불명의 공습 희생자들. 하지만 설마하니 전차에 뛰어든 무연거자를 공양한 전례는 없었거든. 그래도 아버지는 경찰서장의 부탁을 받아줬어. 죽은 사람의 사체 검안서를 보여주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더라. 곧장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여. 난 널 나무라자는 게 아니여. 단지 말이여. 나는 전할 의무는 없지만 너한테는 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이것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 아니겠냐. 죽은 여자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 검안서의 그 한 줄이 눈에 들었을 때 이건 꼭 공양을 해줘야 되겠다고 아버지는 생각했다더라. 하수도 시궁창 청소. 하지만 더러운 일거리가 아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게 종교다. 인간은 깨끗한 것을 자꾸자꾸 더럽히기 때문에 중이 나서서 청소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경찰에서 무너진 망해를 거두다가 화장터에 데려가 혼자서 장례 공양을 치렀어. 유골은 묘제 한쪽에 무연거지에 모셨고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진 건 그 뒤에 얼마 안 돼서였지만은 가와지 설마하니 그 일로 탈이 붙은 건 아니겠지? 아니, 그건 말하자면 일을 지나치게 많이 했던 게 탈이었을 거요. 이제는 살 가망이 없겠다 하는 때에 아버지가 본산에서 돌아온 나를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요. 절대로 곧장이나 가와즈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렇게 못을 박으셨어. 아들인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저기 하다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셨어.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니었거든. 언젠가 가와즈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든. 우리 절에 단가가 되어달라고 해라. 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그리고 말이여, 가능하다면 그 가엾은 여자와 자식의 유고를 가와즈 신의 묘에 넣어주라고 그 말씀도 하셨어. 이 동네 이제 완전히 좋아져서 이제는 하수도 시궁창을 치울 일도 없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혼을 이어받은 이 절의 주지여. 청소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을 말하자면 곧장 난 영혼 같은 거 안 믿어. 영혼은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이지 휘적휘적 나돌아다니는 것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곧장 내 집 2층에 있는 그 여자는
아마 약간 이상한 긴자 마담일 거라고 생각이야. 나도 자신은 없다만 그냥 그런 걸로 해두자. 아니, 긴자 마담이라는 것도 어째 무시무시하다야. 아무튼 조심해야. 살아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니께. 유령이냐 긴자의 마담이냐 뭐 이런 판에 어느 쪽이건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아무튼 나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이렇게 끝을 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령이건 인간이건 참 고맙다는 건 틀림이 없어. 뭐라고?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런 건 네가 생각을 해야지. 저 우선은 백중 지나는 대로 무연고 망자는 그쪽 묘지에다가 납골하자. 그래도 괜찮겠지. 자강원을 나서자 먹구름은 동쪽 하늘로 밀려가고 잠이 깬 듯 새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여름 해는 서산 능선에 기울어 빨강과 초록이 자아내는 빛의 조합이 눈에 시렸다. 차 앞유리에 두툼하고 무거운 잎사귀를 늘어뜨린 벚나무 가로수가 펄럭였다. 차가 집으로 다가갈수록 그곳에서 기다리는 미지의 현실에 대해서 가와즈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대받지 못한 백중 손님이 과연 죽은 자인지 산 몸뚱이의 여자인지 아니면 죽은 영혼에 들씌운 산 사람인지 어느 쪽이건 없는 용기를 쥐어짜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터였다. 주차장에 차를 넣었다. 맞은편 집의 노부인이 흐뭇한 웃음을 건네왔다. 고이치,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구나. 지금이면 배웅불도 피울 수 있겠어. 잊지 말고 꼭 배웅불을 피우라고 타이르시는 것이었다. 가와즈는 억지 대답을 했다. 정원도 깨끗이 치워놓고 참말로 보기가 좋네. 요즘 들어 별로 본 적이 없는 그 따스한 웃음에는 무언가 뜻이 있는 듯했다. 뒤를 돌아보니 역시나 잔디에 수북하게 나있던 잡초는 모두 베어져 나가고 정원이 말끔해져 있었다. 타고 온 그대로 버려져 있던 나가이의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넣어놓고 철쭉길을 따라서 현관으로 향했다. 집안은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뚝 끊긴 채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이 없던 인사였다. 문을 닫고 어스레한 현관에 한참이나 멀거니 서서 가와즈는 대답을 기다렸다. 어서 와요. 어디에선가 우물거리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나 돌아가기 싫어. 넓은 집안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오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누구이건 가와즈는 도망칠 마음은 들지 않았다.